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5대 국정 목표를 보니까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전남 지역에서 기대를 했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공병원의 혁신과 확충, 그리고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 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대형 병원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필수 진료 과목 운영을 개선하겠다, 이런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우선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과제에 확실히 포함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겠고요.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 최대 현안의 추진 방향과 내용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의 반발과 지역 갈등이라는 큰 산을 앞으로 어떻게 넘을지도 이재명 정부의 또 정책 운영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13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는 순천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관련한 조례 개정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네, 풍력발전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여부에 대한 조례 개정을 두고 이 순천 지역 주민들과 순천시 의회의 갈등이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와 또 순천시 의회의 반박으로 이어지면서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한 특정 시의원이 제기한 이 풍력발전 철회 요구서를 의회 상임위원장과 의회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예.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영진 순천시 의원이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철회 요구서를 지난 7월 7일 순천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강형구 의회 의장이 철회 요구서를 수리하지 않고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회부에 비공개 심사로 철회안에 대한 부동의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대책위는 시의장의 철회 요구서 불수리가 정식 의제화에 의한 절차 없이 진행돼 발의자의 입법권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이 합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대책위원회는 순천시 의회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려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반박 입장을 냈다고요? 네, 풍력발전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시의회에 대한 규탄 입장이 발표되자 순천시 의회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는 의회 의장이 철회 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본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회부에 이 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또 회부 시점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이 회의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이 해당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었고 회의록도 작성됐다며 정회 시간은 공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순천시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거주지역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예, 순천의 풍력발전시설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여부에 대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또 시의회 간의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 농어촌 지역과 구도심 지역에 빈집이 좀 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2024년 말 여수시 관내 빈집이 1,801채로 집계되면서 이 도심 이관 저해는 물론이고 빈집 쓰레기 투기나 악취, 우범 지역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여수시의 빈집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 사람의 손길이 장기간 미치지 못한 도심 속의 빈집은 이 붕괴 우려는 물론이고 이 도심 이관 저해나 쓰레기 투기, 악취 문제를 유발해 지자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심에 방치된 일부 빈집은 이 붕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기습 폭우가 잦아지는 요즘에는 이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특히 여수시 일부 이 달동네 형태의 빈집은 이 무너질 경우 밑에 있는 집들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요즘 같은 정말 극단적인 날씨 속에 더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빈집은 사유재산이어서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한다면서요? 네, 여수시는 관내 빈집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이 진행자님 지적대로 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토교통부의 빈집 정비 업무의 관리에 따른 지침에 따르면 이 지자체는 빈집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 1등급은 별도의 보수 없이 또는 보수 후 활용할 수 있고 2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3등급은 철거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1,801호를 발굴해 판정을 했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 등으로 지난해 주택 65동을 철거했고 올해도 이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나 안전조치가 소유주에게 통보 절차가 필요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지역 일부에서는 낙석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우선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금호동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광양시가 이 포스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광양시 도심 지역인 중마동 와우 지역과 이 광양제철소가 입지한 금호동을 연결하는 이 교량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금호동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교량은 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463m의 이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금호동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의 교통 정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호동 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일부 주민단체들도 이 해당 사업이 주민공청회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량이 건설되면 오히려 차량 병목 구간만 늘어나고 주거지역의 쾌적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사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그리고 또 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포스코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금호동 지역 주민들은 광양시에 사업 반대 입장을 이미 전달했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금호동 일부 사회단체들은 새로운 교량 건설 대신 기존의 금호대교를 확장한 제2금호대교를 설치하고 기존 금호동을 통한 제철소의 진입도로를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금호동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포스코가 이 3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한 행정 진행을 위해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현황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광양제철소 역시 광양시에서도 이 중금대교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이 포스코도 같은 방향으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사업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송하지 니겨라 부부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날이 좀 예.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그러면서 맞아요. 한풀 꺾이고 이렇게 또 더울 때는 너무 덥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더위가 또 이렇게 끝나나 좀 섭섭한. 약간 좀 그쵸. 네. 저도 그래요. 너무 갑자기 꺾이니까 약간 좀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간 건 좋은데 맞아요. 네, 정말 지난주 입추 지나고 네. 네. 그러니까요. 입추 매직처럼 갑자기 네. 원래 뭐 처서 매직 이런 게 있었는데 입추 매직이 또 이번엔 적용이 됐나 봐요. 입추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그리고 한참 더웠는데 뭐 아직 가을이라 하기 좀 이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폭염이 좀 물러갔다는 것에 네. 좀 좀 살만하다 아침 저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자 오늘 화제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구속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자,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자, 특검이 제시한 건 세 가지 혐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09년, 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제 돈을 대는 쩐주로 가담한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뇌물 청탁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2022년 4월부터 8월경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의 현안을 이제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구치소에서 네. 눈을 떴다 이런 네. 보도가 또 나왔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건강 악화를 좀 주장을 네. 했다고 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장한 내용들도 살펴주실까요? 우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방금 이결아 변호사가 언급했던 세 가지 혐의이고요. 예. 김건희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예. 또 그동안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 잘 협조를 했고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명품 목걸이가 아주 네. 논란입니다.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명품 목걸이를 준 사실이 있다라고 자수서를 냈고 실제 김건희 씨는 뭐 그 가품이었다라고 했으나 진품도 특검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속에 이게 주요 증거도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요 증거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우선 뭐가 문제냐면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다만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적시된 혐의는 직접적으로 이 목걸이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예. 이번 사유하고는 이번 그 구속 사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재판부에서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아니니까 언급을 하더라도 간단히 해라라고 했나 봐요. 이제 특검 측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검 측에서 어쨌든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주었다는 자백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예. 목걸이도 이렇게 실질 심사에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목걸이를 받았나요? 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가 누구에게서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재판장이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예. 누구든지요 아니. 라고 하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예요. 받은 목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타가 되었냐라고 물으신다라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있어요. 범죄 사실이 일정 부분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이미 드러난 예. 소명이 된 예. 상황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에게 더 불리해지는 발언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검이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3가지 혐의는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서도 물적 증거와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돼서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사건들로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것이고 예. 김건희 씨가 지난 6일에 있었던 특검 대면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검이 이 사람은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진술로, 그러니까 증인들의 어떤 진술로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계속 부인을 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걸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서 거짓 진술을 일관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16가지의 혐의 중에 가장 확실한 거 3가지를 추려서 그 특검에서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예. 뭐 다양한 범죄 사실들 전반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이런 것이 좀 드러났으니까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거죠. 그 배치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희건설 명품 목걸이였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원래 특검이 16가지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13가지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고 사실 다 알려지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보도에도 뭔가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도 힘들어요. 예. 16개 지금 여기서 읊을 수도 없고 읊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3가지 혐의 이외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예. 특검이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최장 20일 동안 구속기간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예. 그 기간 내에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속 기간 동안은 요 3가지 혐의 말고 나머지도 수사를 할 수 있기는 합니까? 그렇죠. 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또 해당되는 김혜성 씨가 또 공교롭게인지 우연인지 어쨌든 어제. 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20일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안에 기소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구속 기간은 또 이제 재판을 하면서 또 연장이 되니까요. 아마 그런 네.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사례처럼 수사나 재판에 불출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거는 뭐 김건희 씨 마음이니까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씨 남편 윤석열 씨가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아내분도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특검에서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 나머지 기타 증거로만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그 예.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선례, 그러니까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건데 김건희 측에서도 아마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가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주제 토크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사면을 했다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정치 한판 시간에서도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법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 개념부터 법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특별사면이라는 거는 이제 형의 선고를 이미 받은 자에 대해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 복권이라는 것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피선거권이나 네, 또 뭐 선거권이나, 공무원의 네, 맞습니다. 위치나 이런 네.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특별사면이 있고 보니까 일반 사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우선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이 돼 있고, 예. 특별사면이나 감형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 사면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죄를 범한 자 중에는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자의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예.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고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권이라는 개념은 형의 선고로 인해서 법령에 따른 어떤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것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특별사면,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이야기일 텐데, 대통령의 사면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이 특별사면을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요게 헌법에 명시가 네.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법 79조를 보면 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뭐 사면법에 들어가 네, 있는 맞습니다. 법은 헌법에 우선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헌법에 일단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천명을 해놓고 예.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사면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헌법에까지 정해 놓을 정도로 중요한 네. 권한이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이거를 이제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입헌군주제 뭐 이전에 원래는 왕한테 정권이 있었잖아요. 뭐 죄를 이제 벌하는 것도 왕의 권한이었고 그 사람의 죄를 것도, 풀어주는 것도 왕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거의 잔재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대의제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도 이러한 권한을 유지한 것은 어떤 이제 그것도 일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이제 뭐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절차를 하고 있는지는 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면이 시기 그리고 요건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어떠한 특정한 범죄, 예를 들자면 경제사범 중에 뭐 절도범이라든지 생계형 예.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좀 감형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일반 사면은 사면인데. 특정 인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 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동의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굉장히 뭐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부담이 굉장히 예. 강하게 부여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행사 대상이라든지 기준, 한계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의적으로 어떻게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광복절이나 신년 같은 경우에 좀 전통적으로 그 시기의 의미를 좀 살린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특히 광복절 특사 같은 것들을
쭉 단행을 해왔었잖아요. 네, 네. 뭐 기존에 이제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뭐 3.1절 특사, 8.15 광복절 특사,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어떤 좀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날에 이런 특사, 특별 사면을 이제 많이 뭔가 해왔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뭐 이제, 항상 날들. 메시지는 예. 뭐 국민 대통합 통합. 뭐 이런 메시지로 해서 모든 정부에서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기에 무조건 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만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없습니다. 거죠. 특별 사면 네.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단독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면 있기 전에 법무부가 먼저 이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특사 명단을 추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제 사면법에 보면은 이제 그 특별 사면 등의 상신 규정이 있는데 10조예요. 이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이나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상신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 좀 이번에 특별 그렇죠. 사면 대상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상신을 할 때에는 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예. 이제 어떤 이제 명단을 정하는 거죠. 음. 이제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예.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예.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무조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8.15 광복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면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추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리는 과정도 궁금해요. 일단 사면심사위원회가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이 특별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검찰총장 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검사의 보고 그러니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 사면이나 뭐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추려내는 거죠. 예. 이런 그럼 이번에 단행된 2천여 명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그렇죠. 거쳤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사면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면입니다. 어떤 논란들이 좀 있어 왔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참 간략하게.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이제 전 대통령들이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한 2년 뒤에 이들을 특별 사면해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었었나요? 그때 그렇게 선고가 됐었는데 결국 한 약 4년 8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징역 17년형 선고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약 2년 2개월 만에 또 특별사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인데 제가 지금 뭐 이제 대통령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이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제 김경수 지금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사면을 받아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피선거권 이런 게 회복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특별 사면은 매번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뭐 여야 이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뭐 통합, 뭐 나아가서 이런 통합을 위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명분으로 이제 이루어졌었죠. 예, 알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뭐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됐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뭐 금방 나오고 굉장히 어떤 높은 형을 선고받아도 얼마 안 있다가 나온다 이런 감정이 자꾸 국민들이 드는 거죠. 그러게요. 자, 일단 사면 복권되면 곧바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즉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사람이 복권되는 순간 다시 이제 생기는 거고 향후에 이들 어떤 선거라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회복하는 거죠. 예, 이 정치인들 외에도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을 사면시키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좀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뭐
뭐 사실 이번 이제 특별 사면 명단에 뭐 조국 전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재벌 총수나 이제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제 너무 민생 경제 회복과 뭐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이제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은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스 회장에 대해서도 사면 결정이 나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서 그 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뭐 장충기 전 미전시 차장 뭐 이분들에 대해서도 복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뭐 나아가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사면 및 복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견해들이 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들의 사면 사례를 통해서 본 것처럼 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사면이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대상에 외우,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면권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면서 용해인 의원 등이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막아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개정안도 나오고 이런 거 있는 건데 예. 일단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개정안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 일단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러니까 내란, 외환, 반란 이런 진짜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좀 개정을 하자라는 게 대통령조차 대통령도 못하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예. 죄를 보고 그 죄가 내란, 외환, 반란에 해당하면 이거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대통령 직속으로 2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각 3명씩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꾸려보자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특히 일부는 절대 사면이 될 수 없게끔 법을 그러니까 개정을 하자라는 게 골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대통령의 사면권을 손을 이렇게 대려면 좀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만약에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만약에 폐지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개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존폐를 할 네, 때 맞아요. 헌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구체적인 사면권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것처럼 그런, 요건을 더 것처럼. 엄격하게 정한다거나 할 때는 지금 사면법 개정안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보입니다. 대상이나 뭐 시기, 뭐 요건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건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한데 사면권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려면 그건 헌법 개정해야죠.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없애는 건데요. 네. 사면권의 존치 자체에 대한 이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근데 이제 법조인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순수하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예. 국가 사법 시스템을 초월하는 어떠한 그러니까요. 권한이나 권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의 포인트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굉장히 어떤 요건이나 뭐 한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뭐 당연히 부담은 있겠죠.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직답을 피하시네요. 네, 저는 사면권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사법의 기능은 뭐 이제 삼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죠. 근데 예. 그거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제 그걸 면해주는 거긴 해서 하지만 사법부도 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예. 있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고유 권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요건을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용해인 의원이 당사자가 특별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그 개정안에 담았다고 해요. 지금 아까 보면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당사자예요. 그럼 나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을 해달라 이런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는 이런 개정을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런 사면권 제도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이거가 자꾸 너무 자의적으로 뭐 마치 뭐 표심 나눠주기처럼 뭐 행사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좀 어떤 그냥 뭐 보은의 내편 사면 뭐 그렇게 되는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려면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이제 다양하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비판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대통령 특별사면이 여러 가지 형평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예. 사면권 자체를 없앤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사면권 그 사면의 제도를 그러니까 사면법이라든지 지금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화시키고 어떤 논란의 소지가 좀 더 적은 방향으로 가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사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현장음을 듣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음 듣고 오시죠. 너희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먼저 외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딱 들어서는 순간 소리를 딱 죽이면서 딱 쳐다보는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먼저 그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해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형수가 정말 빨리 도둑 좀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형수가 가자. 형수가 내 오른팔은 견딜만해. 내가 물러서면 소설의 혼도 물러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갑자기 스튜디오가 독립운동 현장이 됐습니다. 네. 연극 공연하는 현장음 같은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이 왠지 연극과 연관이 있나 봐요. 네, 오늘 소개할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요, 이 강남진 연출가입니다. 지금 들으셨던 이 현장 소리는 오는 8월 15일 여수 시민회관에서 열릴 작품인 윤영숙 열사를 주제로 한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연극 연습 현장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윤영숙 열사를 주제로 한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남진 연출가가 이 작품의 극본과 또 연출도 담당하고 있다고요? 네, 강남진 연출가는요, 이 백제예술대학에서 30여 년간 방송 연예과 교수로 인재 양성에 힘써왔어요. 네, 지난 2022년 정년 퇴직을 하고 이 서울 대학로에서 여러 편 연극 공연을 하다가 황금 여인숙이라는 작품을 하고 싶어서 함께 극단을 찾다가 이 여수 연극협회가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도 함께하게 된 건데요. 이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 작품이라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또 윤영숙 열사의 인물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열사에 대한 존경심 또 흥미 등으로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드라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대기잖아요. 그래서 서사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사람의 서사를 되짚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친척집에 맡겨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어떤 어린 시절에 이런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독립운동 과정은 어땠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이제 팔이 잘리고 나서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그 궤적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그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극 속에 담아서 이렇게 좀 해보는데 윤영숙 열사라는 그 독립운동가의 얘기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좀 이걸 연극화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고 또 수집해서 대본 쓰고 연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윤영숙 열사 저희가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또 소개를 드리기도 했지만 네. 여수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한 팔을 잃고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라는 일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이라는 작품으로 극본을 쓰고 연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네. 또 윤영숙 열사를 주제로 한 이게 첫 작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담고 싶은 메시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그런 인생의 흐름을 하나의 무대에 담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강남진 연출가는요, 윤영숙 열사가 생각했던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또 용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신념 등을 그녀가 생애 마감하기까지 여정을 따라가면서 윤영숙 열사의 일생을 담았다고 합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왔잖아요. 여러 도움으로 또 자기 의지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장 그 최일선에서 비록 그 어린 여학생이었지만은 최일선에서 또 자기 팔이 잘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우리나라를 지켜야만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나겠다는 어떤 그런 그 결의나 의지가 참 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그 문맹 퇴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그 압박하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맹 퇴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그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의지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문맹 퇴치 부분은 저도 몰랐던 처음 듣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윤영숙 열사라는 소재 자체가 또 흥미롭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담는 그 공연인 만큼 공연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루즈해질달까요? 네.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연출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이끌어 나가고 영상이나 음향 등의 요소를 함께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예. 또 관객들이 그저 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 이 관객들이 단편적으로 보고 들으며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객석 침투를 좀 많이 해요. 객석에서 자꾸 극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하지 않고 계속 배우들이 막 객석으로 가고 객석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관객과 배우가 어떤 혼연일체가 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가 되는 거죠. 일반 관객들이. 저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독립 만세거든요. 이 연극에서 핵심은. 그래서 같이 하자. 나는 하나의 그 구경꾼으로 왔지만은 나도 정말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나도 모르게 외쳐보고 싶다.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서사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몫은 누구냐? 완전히 관객들의 몫이다. 저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재미있게, 흥미있게 그런 액센트를 좀 버무려서 관객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관객 여러분의 몫입니다. 와, 보러 간 관객들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또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작품이 이 강남진 연출가에게는 좀 특별한 작품 중 하나라고요. 네. 이 강남진 연출가의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의 여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소설로 써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작품 나오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작품의 극본과 연출을 맡으면서 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는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의 연극단체와 연이 닿아서 같이 작업을 하는 만큼 지역 연극에 대한 애정도 좀 크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애정이 지역의 연극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연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 관광과 연계된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여수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수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축제나 이런 관광 쪽에 사실 좀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차기작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한번 서울에서 공연하고 싶다, 대학로에서. 여수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대본을 제가 하나 써놨어요, 지금. 공연을 한번 하고, 대학로에서
그 다음에 여수에 와서 소극장에서 좀 상시 공연을 하고 싶다, 주말에.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출연하는 친구들은 여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벌린 돈들은 또 그 친구들한테 배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토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수 시립극단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또 좀 그런 작품들을 앞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 대한 애정 또한 느껴집니다. 네. 이 강남진 연출가가 연출한 작품 광복을 맞이해서 이제 극이 올라갈 텐데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언제 열리나요? 네, 오는 광복절 8월 15일 오후 4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무대가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시민회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3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